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좀 지적했는데 우리 식량 계획이 너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맞춰져 있다. 러시아의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친구들에게만 식량과 농작물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화학 비료 사용을 20% 줄이고 향후에 세계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 30 by 30. 30 by 30. 그 뜻이 이제 30%를 30년까지. 아, 싱가포르는 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걸 미리 준비를 했구나. 네. 세계 최고의 공정성과 신뢰를 추구하는 경제방송 파보세. 저는 김범도입니다. 이재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친환경 디지털 양식업의 선구자 스티브 잡스 유창엽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창엽 대표는 아쿠아옵트 대표면서 내수면 양식업의 CEO인데 회사 이름이 아쿠아옵트네요. 무슨 뜻인가요? 아쿠아컬처, 뭐 물에 관련된 뜻은 쉽게 아실 수 있고, 옵트는 옵티멀 프로덕션 테크놀로지 약자인데 제가 좀 뭐 낙관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옵티미스틱 뭐 이런 단어를 좋아해서 그렇게 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이제 양식업 CEO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를 막 쓰니까 좀 당황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우리 유창엽 대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 조지 워싱턴에서 MBA 이제 국제금융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내수면 양식업의 CEO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창엽 대표를 이렇게 모신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사실은 식량 안보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좀 지적했는데 우리 식량 계획이 너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맞춰져 있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굉장히 그 식량 안보와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준비되어 있는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우리의 농업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식량 안보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2022년 3월 식량 가격 지수 156.2, 그 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2022년 4월에는 155.0으로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2021년 4월에는 식량 가격 지수가 121.4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1년 동안 국제 식량 가격이 무려 27.7%가 상승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식량 가격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5대 농축산물, 육류, 낙농품, 곡류, 식물성 식용유, 설탕 이렇게 5가지 품목이 되겠는데요.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가격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김범도 아나운서께서 2022년 4월 지수가 155.0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가격에 비해서 약 1.5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그 식량과 관련된 물가 상승은 정말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심각한 네. 물가 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우리 유창엽 대표 수산물은 어떤가요, 상황이? 식량농업기구의 이 리포트에 수산물도 포함돼서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 통계지수 생산량이나 수출량, 뭐 소비량 이런 거는 봤는데 이렇게 가격 지수로 나온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농업 쪽에 비해서 수산물이 그 생산되는 지역의 자체 소비가 좀 많고 과잉 좀 많이 체포되거나 많이 생산된 부분이 수출이 되긴 하지만 그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수까지는 아직 안 만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업 분야가 이제 뭐 아직 그 농업에 비해서는 이제 수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 구성 품목별로 보면 어떤
모습인가요? 네, 식량 가격 지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구성 품목별로 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육류는 전년 대비 14.9% 상승, 낙농품은 21.5% 상승, 곡류는 32.1% 상승, 식물성 식용유는 44.0% 상승, 설탕은 19.8% 상승하는 등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류, 곡류, 식물성 식용유 가격은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발발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2개월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이 2개월 동안에 국제 식량 가격이 아주 대폭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량 가격 지수가 27.7% 상승을 했는데요. 네. 2022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에는 13.7% 상승했었거든요. 역시 상승을 했지만 지난 2개월 동안에 14%가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상승한 폭이 과거 10개월보다 상승한 폭보다 더 크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농산물 가격 상승이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공급망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농수산물도 영향을 받아서 올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말 푸틴한테 짜증이 막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무엇보다 비료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또 그리고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런 대규모 식량 생산 국가들에서 이제 또 가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식량에 관해서는 나쁜 쪽으로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유 대표는 수산물 관련해서는 뭐 어떤가요? 오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미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지금 5월 달부터 우리 양식업에서는 물고기 사료 한 25% 정도 한꺼번에 그냥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수 그하고 지금 비슷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한테 내가 드리고 네. 싶은 질문이 지금 사료에 쓰는 곡물은 작년에 생산된 재고품일 건데 왜 이 가격을 전쟁 난 지 2개월 동안 뭐 생산된 게 아닌데 이미 25%를 올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타격을 이미 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제 공급망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료 가격 또 사료 가격이 올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무슨 생산량도 줄고 말이죠. 특히 이제 비료 가격이 되게 이제 앞으로 향후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비료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비료 가격이 그 작년에 약 80%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4월까지 추가로 약 30%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비료 가격 상승의 요인을 보면은 비료가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 비료가 있겠는데 질소, 인산, 칼륨 비료가 되겠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화학적으로 중요한 게 질소 비료가 되겠는데 질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생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 암모니아로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건데요. 암모니아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천연가스 네. 또는 석탄가스입니다. 천연가스나 석탄가스에서 수소를 추출을 하고요. 네. 네. 공기 중에 이제 질소를 합쳐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생산에 있어서 천연가스나 석탄가스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이 약 80%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또 그 비료를 많이 생산한 것이 이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벨라루스하고 러시아와 같이 입장을 하는 그 국가가 있는데 벨라루스가 또 칼륨 비료를 아주 많이 수출하는 세계 제3의 수출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서방의 제재도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또 비료 수출을 자체적으로 제한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세계적으로 비료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겠고 아까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애로도 겹쳐서 비료 가격이 작년에 많이 상승했고 올해는 아주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 뭐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가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 비료 가격 상승이 피부로 정말 와닿습니다. 네. 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세계 농산물 수급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유창익 대표님께서 이제 이 곡물이 작년에 이미 생산된 걸 텐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왜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이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으니 이 공급이 좀 줄지 않겠느냐, 불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밀 수출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전 세계 1위이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5위거든요. 그래서 이들 두 국가를 합칠 경우에 있어서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한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약 50개국이 전체 밀 수입의 3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26개국은 5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좀 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고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식량을 확보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상품도 있는데 예컨대 옥수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옥수수 곡물 같은 사료로 많이 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4위이고 유럽에 가깝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옥수수 수요의 약 50% 절반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오는 불안정성이 현재 가격 상승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고급 식물성 그 식용유 재료인 해바라기 씨유. 우리나라 이제 포도 씨유를 좀 많이 먹는데 네.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수요의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합치면 약 전 세계의 60% 공급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역시 불안정한 요인이 되겠고요. 아까 그 식물성 식용유 가격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비료 생산에 있어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시아가 질소 비료는 세계 1위 수출국이고요. 네. 칼륨 비료는 세계 2위. 여기 벨라루스가 또 3위거든요. 그리고 인산 비료는 러시아가 세계 제3위의 수출국이어서 유럽이 비료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와 벨라루스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한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조치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비료 공급을 끊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농업 생산에 또 막대한 부작용이 있을 테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러시아의 전 대통령 메드베데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그 현재 그 국가안보보좌관이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직 친구들에게만 식량과 농작물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러시아가 앞으로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메드베데프 이제 푸틴의 오른팔인데 사실은 뭐 간신 스타일입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 사실은 뭐 너무 화가 나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다들 충격받았는데 여기서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다들 뭐 물가며 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식량은 정말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지만 빵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렇죠. 존재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또 이렇게 무기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푸틴과 메드베데프 정말 전 세계 공적이 될 만한 공적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전 세계 그 식량 생산이 뭐 어찌됐건 미국, 러시아, 또 유럽 메이저고 또 중국이 또 이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또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 또 유 대표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앞에 언급된 농산물은 그런데 반해서 수산물은 거의 중국이 특히 양식 어류 생산에는 최다 생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의류 포획하는 그 피셔리 부문에서는 전 세계의 한 16% 정도. 그런데 양식업에서는 거의 한 60% 육박. 한 56%에서 58% 정도. 그럼 뭐 양식 관련해서는 뭐 압도적이네요. 그런데 중국은. 다행히 중국이 의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의류를 양식 의류를 생산하는 사료의 공급원이 앞에 언급한 이런 농산물이니까 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제가 아까 사료비가 25% 일시에 인상됐다는 것처럼 그게 아마 이번 수확철이 다가오는 수확철에 그 양식 의류 생산 그 가격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네. 저는 그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중국 농가도 뭐 이제 가격 상승에 이제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식량 관련해서 이제 물가 상승 또 식량 공급에 이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럽 연합을 보면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 정책 Farm to Fork를 이제 2020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이제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 화학 비료 사용을 이제 20% 줄이고 그리고 살충제 사용 50% 줄이고 유기농 경작지를 이제 발표 당시 9%에서 25%까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럽 연합이 이제 환경 문제에 그 굉장히 중점을 두고 농업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농산물, 비료를 크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네. 되면서 이전의 농업 정책을 그 재검토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좀 그 자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자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식량 안보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럽 연합의 농업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농업 정책이 수정되지 않을까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 그 세계적으로 그 농산물 수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47건이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 43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 그리고 자국 그 식량을 보호하겠다는 식량 보호주의 강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그 식량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으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카자흐스탄이 밀 수출을 제한을 했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식물성 식용유 수출 제한을 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그 식물성 식용유인 팜유 수출 중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량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규제가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을 더욱더 초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뭐 그 밀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엔 뭐 수출 규제를 하진 않았는데 충분히 수출을 했는데 만약에 인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규제로 들어간다면 또 이제 더 큰 뭐 굉장히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위기가 이렇게 올 수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식량 위기가 이제 그 깊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점인데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이제 5월 6일에 발표한 세계 식량 수급 상황 예측에 따르면은 2022년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7억 9,900만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생산량이죠. 27억 7,600만 톤에 비해서 이제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지만 또 그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좀 수치를 보고는 좀 놀랐어요. 이거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재고의 가능성이 그래서 올해 오히려 공급이 그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밀 생산을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장 면적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생산 증가로 이어져서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그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밀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77억 700만 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77억 600만 톤. 그러니까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 되겠는데 네. 이것과 더불어 사실은 봐야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수급상을 보는 지표로 곡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저장 사용 비율이 되겠습니다. 곡물을 저장한 비율이 전체적인 사용량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느냐. 저장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급상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곡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말에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돼서 29.9%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해서 올해 말에 39%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말에 38.2%였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또 수급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그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저장 사용 비율에는 중국이 이제 당연히 뭐 포함되겠죠. 근데 중국의 재고 증가가 최근에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중국이 이제 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그 재고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비료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현재 그 세계 수출을 보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비료 가격의 상승에 큰 요인을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중국도 최근에 그 식량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장 사용 비율이 약 15% 수준으로 이제 올해 말에 예상이 되는데, 이 수준은 과거의 수준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당장 이 전체적으로 곡물 위기가 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될 때는 향후에 세계 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950년대 말에 그 대약진 운동을 모택동이 했다가 공산주의의 그 관료주의화 되면서 이제 무슨 그 사실 생산은 적은데 많다고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착오가 생기면서 사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큰 비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재고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산과 또 식량 안보를 동시에 이제 달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싱가포르이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전략과 또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유창엽 대표가 또 싱가포르 경험이 많고 또 싱가포르를 연구를 많이 해서 오늘 유창엽 대표에게 싱가포르 예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싱가포르는 일단 그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 이제 싱가포르이 2019년에 세운 전략에 따르면 캐치프레이즈가 30 by 30. 30 by 30. 예, 그 뜻이 이제 30%를 30년까지. 2030년까지 30% 네, 식량 자금률을. 네. 근데 김문수 아나운서는 그 싱가포르 식량 자금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니까 20%, 예. 뭐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작은 도시 국가니까 뭐 10% 이내. 네. 10%가 안 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10년 안에 30%까지 늘리겠다는 거니까 3배를 10년 안에 늘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감이를 나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아니 나는 그냥 틀릴 줄 알고 그냥 뭐 내가 뭐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국내가 20% 저이지 않을까 하는 거를 맞춘 것부터가 좀 놀랐고. 국내는 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있었나요? 깜짝 놀랐네. 싱가포르까지 맞추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사실 19년이면 싱가포르는 아직 코로나도 발생하기 전이고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도 지금 나기 전인데도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그 우리 유럽 이야기할 때 팜 투 포크, 예, 그것도 지금 현재는 식량 안보 쪽으로 지금 중시하는데 그게 원래 시작은 푸드 세이프티에 좀 중점을 뒀다면
싱가포르는 이미 이전에 식량 위기가 올 것을 예견해서 했다기보다 그 식량 안보를 이용한 다른 그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발전 이제 이런 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1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나중에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아 싱가포르는 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걸 미리 준비를 했구나. 근데 그게 의외로 코로나와 이 전쟁 덕분에 유효적절한 전략이 되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건데 뭐 싱가포르가 이제 식량 안보를 뭐 미리 예견해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견해서 무슨 뭐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고. 법사에 도움을 받은 건 아닐 테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농업이 농업만이 아닌 세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맞아요. 농업 수출이 이제 뭐 디지털, 뭐 인공지능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노린 거라는 이제 유창엽 대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로 가져왔거든요. 오케이. 그 얘기 이제 또 뒤에 나눠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가 30 by 30, 2030년까지 이제 식량 자금률을 30% 높이겠다. 이게 근데 뭐 싱가포르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뭐 제일 유명한 게 싱가포르 슬링이잖아요.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만든 뭐 그런 칵테일 이런 게 유명한 곳인데 서머셋 몸이 되게 싱가포르 슬링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라도 작고 도시국가고 그래서 뭐 바다나 또 뭐 강이나 농지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30%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싱가포르에는 전체 국토 중에 농지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게 아까 질문보다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못 맞출 것 같기도 하고 한 뭐 5% 이내? 1%. 그러니까 틀리진 않았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 단수다. 10% 이내. 근데 1%예요. 진짜 1%. 말 그대로 1%. 이건 그러니까 뭐 근데 답을 듣고 나면 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싱가포르에 무슨 농지가 실제 있을까? 실제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들죠.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아 사진만 봐도. 그 싱가포르는 제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좀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예전에 갔을 때의 느낌은 그냥 도시 안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 있고 또 열대 기후니까 뭐 어디라도 저 풀이 잘 자라고 관목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못 갔지만 19년도에 방문했을 때 느낀 걸로는 뭔가 도시 안에 농작물 대표적인 건 엽채소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추 같은 이런 엽채소를 그냥 걔들 많이 그쪽 사람들이 많이 먹는 청경채 같은 거 그런 농장을 뭔가 만들고 있다. 뭐 실제로 그 TV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막 식물원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다 농지의 역할을 하는 빌딩 농업 그런 걸 이미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자기 그쪽 산업에 한번 테스트 해본 결과 이게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빌딩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렇게 그 농업에 사용되는 게 다른 용도에 비해서 채산성이나 수익성이 좋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신데 농업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가치에 집중해서만 생각해서 재산성을 맞추려고 하는 산업이라면 제 생각에 그렇게 도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 나중에 드릴 거지만 그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 싱가포르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그 이점이나 주변 국가의 노동력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달리.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종의 신성장 그렇죠. 산업 전략이 예,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빌딩 농업 그다음에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식업도 지금 우리 양식장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거기는 8층짜리 뭐 양식 수조를 설치한 빌딩도 가동해서 양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그럼 뭐 이제 그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이제 자금도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그
수입 다변화. 그건 제 생각에 별 뭐 수입 다변화는 식량 안보 위기가 아니더라도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계란을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계란 작업률이 한 26%, 그 다음에 엽채소 14%, 물고기 한 10% 정도. 이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 정책을 만들 때의 기준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 세 종류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품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서 수입할 수 있는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 걱정 안 하고 이때까지 생활한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거나 뭔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 다변화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별 큰 제가 의미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두 번째가 그로우 로컬 아까 잠깐 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냐 1% 그럼 그 1%에서 원래 10% 이내에 생산하던 걸 30%까지 늘리겠다는 거를 그 1%에서 어떻게 생산할 거냐는 거는 금방처럼 적층, 빌딩 아니면 신기술 그렇지. 그거 빼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말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2000년 초에서 한 2010년 사이에 메기 생산이 5만 톤 정도에서 10년 사이에 한 100만 톤? 20배가 늘은 거죠. 20배 정도를 메기 양식장의 크기는 배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의 개선을 통해서 그걸 이뤘는데 여러 가지 양식 산업을 유지하는 기술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혁신으로 개선하면서 그 정도 10배 이상의 생산성 증가를 낸 적이 이미 있었으니까 네. 싱가포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그게 조금 제가 그 싱가포르 정부 사이트나 이런 데를 보면서 느낀 것은 또 유리한 점이 우리에 비해서 이건 유리한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농지가 작으니까 농어민 당사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선도적인 농어가가 되거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거를 정부가 주도는 하지만 민간 기업들이 펀딩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APF라고 Agriculture Productivity Fund라는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뭐 3천만 싱가포르 달러를 30 by 30 익스프레스 그랜트라고 이제 목표 기간 내에 먼저 달성한 기업에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도 이제 좀 벤치마킹할 그런 필요가 있는. 뭐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가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싱가포르가 그렇게 보면은 그 식량 안보를 걱정해서 단기간에 그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울 만큼 심각한 상황인가요? 저도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최근에 식량 안보 지수, 식량 위기 지수라는 게 네. 있어요. The 이코노미스트 자회사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이 32위고 네. 싱가포르이 우리보다 국토도 훨씬 작고 한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이 15위더라고요. 아, 우리는 낫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지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덱스 그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싱가포르는 주변국에서 공급선이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하는 그 지수에서 전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들고 평균으로는 한 15위 정도. 그게 이제 사실 몇 년 전 기준으로 따지면 식량 안보 위기를 걱정할 만한 나라는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는 사실 우리 바로 주변국에 전 세계 농업 생산의 뭐 최대 생산, 최대 수출국, 업 부문도 그런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사실은 언제라도 좀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가지고 일본산 안 먹는다 하고. 그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산 싫다 그러고. 내가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서 일본산 수산물 안 먹고 큰 나라가 있는데 중국 농산물은 뭐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지수가 낮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식품의 안정성,
푸드 세이프티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낮은 순위가 낮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평균이 32위인데 그게 40몇 위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식량 안보가 식량의 그 안정성에 대한 담보 없는 식량 안보는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설명이 제가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뭐 같은 연관된 얘기인 것 그런 같고. 이제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부가가치가 세계 5위, 또 뭐 월드컵 4강, 올림픽 나가면 12위 전후. 근데 그 식량 자급과 관련해서 그 식량 안보 위기 지수에서 32위, 그 뭐 싱가포르보다 2배 이상 뒤처진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고 뭐 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식량 안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이 수치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이제 그 도시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선 한계가 있고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개척할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고 또 우리 유창엽 대표도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아까 30by30의 전략 3가지 중에 2가지는 이미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한 가지가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글로우 오버시즈 해외에서 키우자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외에서 키우자 그러면 해외에서 키운 농산물을 사는 것과 해외에서 내가 나가서 뭐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큰 전략을 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두 번째 전략 그로우 로컬에서 3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이루어낸 여러 가지 융합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엔지니어링도 들어가 있고 IoT도 들어갈 것이고 파이낸스도 들어갈 것이고 뭐 농업인보다는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산업을 모두 다 끌어들여서 그걸 이룬 뒤에 해외에 나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냥 우리나라 왜 딸기를 태국 같은데 고급 그 과일이니까 태국의 어떤 백화점이 1년 수매 계약을 해서 비싼 값에 사가면 그런 것도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량을 그 지속 가능한 생산 체제 갖춘 것을 해외에 가져가서 근데 가져갈 때 그것도 그 해외에 뭔가 그걸로 사업화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신성장 그렇죠, 산업 그렇죠. 전략과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목적은 우리 농산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업에 뭔가 좀 배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치도 하면서 보조금도 주고 성장을 하겠다는 거지만 결국은 이걸로 내가 자신이 있을 때는 주변에 정말 넓은 국토를 가지고 기후 환경도 좋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진출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싱가포르 이런 전략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흥미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그럼 싱가포르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갖고 기업들이 그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굉장히 큰 중요한 그 성공의 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충분히 현재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있는데도 국산 그 농수산물을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서 아마 싱가포르 정부가 많은 노력을 뭐 인증제 같은 거 인증제도 단계별로 오가닉이 아니라 오가닉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국내 뭐 사료 비율이나 이런 것도 표시를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안전하고 근데 그런 뭔가 소비자의 소비 진작 노력이 30by30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실 해외 진출이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식량 안보를 위해서지만 이제 농업이 아니고 이제 뭐 디지털 또 뭐 친환경 또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까지 연결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농업 관련해서 이런 노력을 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사용해 줘야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근데 그 싱가포르이 굉장히 21세기에 어울리는 또 자국에 어울리는 그런 이제 농업 모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사실 지리적인 여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하긴 하지만 뭐 싱가포르하고 비교할 정도로 되게 밀도가 높거나 농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지금 농촌 현실에서는 그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 있는 농지가 훨씬 더 많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 많지만 똑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는 농업 인구가 인구의 절대수는 당연히 많을 것이고 비율도 아마 싱가포르보다 몇 배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한 사람당의 효과가 좀 작지 않나. 제가 이 싱가포르 보니까 양식업 허가 건수가 100건 조금 넘을 정도더라고요. 그 정도면 사실 경남 한 군 저쪽 남해 연안의 시 정도에 있는 양식업 면허 숫자보다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을 펼쳤을 때 강소농업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크지 않나 하는 게 강점인 것 같고. 물고기에 대한 이제 소비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보면 그게 나오고 있고 이제 어류, 조개류가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냥 소비 패턴으로 봐서 소득이 증가하면 해산물, 수산물을 많이 먹는 건 맞아요. 예. 그 중국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손님 대접할 때 항상 네, 맞아요. 그 생선이 없으면 이제 손님 대접 제대로 안 한 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생선을 처음에는 자기 주위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어류를 대접을 하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비싼 가격에 사오는 어류를 이제 대접하거나 이런 소비 패턴이 바뀌는데 하여간 원래 지금 아까 금방 그 동물성 단백질 6분의 1 정도가 어류와 조개류 정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산물의 생산량은 농산물 생산량의 한 18분의 1 정도? 예. 그 이유는 또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그 어류를 양식하는 사료의 대부분이 그 육상에서 생산하는 공유, 뭐 공유의 그 바이 프로덕트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생산이 많이 되면 어류 그 사료로도 많이 쓰이고 그게 다시 동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물고기가 우리가 식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어업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가 있고 양식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둘 양자 사이에요. 뭐 아무래도 잡은 게 많지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네. 한 2018년 정도까지 그게 맞았는데 그게 맞았어요. 맞았었는데 최근 이제 4년 사이에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좀 흥미로운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제 대강 한 뭐 어로 채취 부분이 한 9천만 톤, 1억 톤이 아직 안 되고. 그다음에 양식하는 것도 대강 이제 9천만 톤 전 세계적으로. 네, 9천만. 근데 그게 이제 어로 채취는 실제 최근 한 10몇 년간 그냥 증감 없이 연도의 그냥 차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디하게 가고 있고 양식 생산량은 계속 연 한 6% 이상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사람이 먹는 걸 기준으로 하면 어로 채취에 의한 그 수산물은 또 일부분이 양식하는 물고기의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식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로 채취 통계에는 잡히지만 사람이 그 섭취하는 그 단백질은 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저기 양식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다음에 우리 김은호 아나운서님 저기 최근에 먹은 수산물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먹은 게 순으로 잉어회. 오늘 여기서 잉어회. 그래 오늘 너무 맛있게 잘 그다음 먹었어요. 보통 왜 수산물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김 이거 다 수산물이거든요. 그렇죠. 생수산물. 네. 그러니까 해조류지만 내가 금방 9천만 톤 이야기한 거는 해조류는 사실상 다 포함시키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게 또 통계 그 FAO 통계를 보면 거기도 이제 코멘트를 항상 다 하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섭취하는 양에 비해 수분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취될 때의 무게로 뭔가 환산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런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동물성 단백질이 6분의 1이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공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게 동물성 단백질로 변환이 되지만 사실 제 생각보다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뭐 양식업이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채집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런 역전 현상이 나왔는데 근데 양식업이 이제 지속 가능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 양식하는 물고기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비례해서 지금 어로로 채취하는 물고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양식을 많이 할수록 어로를 더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최근 한 십몇 년 동안 양은 일정하면 이 양식할 물고기에 먹을 대체 사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피시인 피시 아웃이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양식하는데 얼마만큼의 다른 물고기가 사료로 필요한가? 피시인 피시 아웃. 네, 네. 아웃풋이 얼마 나오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뭐 물고기 한 마리 먹이면 물고기 한 마리가 1kg가 나올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요즘 수산물로 가장 각광받는 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가 6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할 때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그 문제거든요. 연어 1kg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물고기, 다른 그 동물성 단백질이 6kg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뭐 연어 이야기 나온 김에 비교해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잉어 같은 경우에는 0.6이에요. 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FAO 10배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 그 지수라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잉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피신 피시아웃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관련돼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의 함량이나 전체 단백질 함량이 낮더라도 그 다른 식물성 음식 섭취되는 그 유기물에서도 식물성 플랑크톤. 플랑크톤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자체 그 단백질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원천이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연어나 이렇게 뭐 송어 또 송어도 높은 이런 산천어 이런 이제 뭐 먹이사슬 위에 있는 물고기보다는 이제 맥이라든가 잉어라든가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그런 어종 위주로 이제 농어업을 네. 육성해 나가는 게 이제 우리 지속 가능성에 어울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먹이 사슬의 밑단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구입해서 먹을 때 비싼 물고기는 그 피시아웃 레이쇼가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 양식 물고기는 무조건 그렇고 실제 자연에서 채취하는 것도 그 지수가 높은 물고기는 희소성이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비싸거든요. 그렇지만 전 잉어에 굉장히 좋아하지만 잉어 맛있고 저는 메기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잉어나 메기 같은 좀 어종으로 이제 식성을 좀 유도하는 뭐 또 이렇게 음식도 개발하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잉어를 키운다고 해서 뭐 다른 양식은 그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사료가 그런데 10배 이상 사료 그 지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명백한 저 팩트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물고기도 이제 좀 그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그걸 많이 사용해야 되고 또 육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소고기 대체, 뭐 콩으로 대체하는 뭐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 식량 안보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파봇에 보는
시청자분 중에 21세기적인 그런 친환경 또 디지털 그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창엽 대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친환경 디지털 양식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사례 같은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양식 방향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계 자원기구라는 데서 낸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 제목이 양식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5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제가 가려는 방향하고 일치해서 오케이. 제가 이 모토로 사업을 지금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기술 혁신과 이전의 투자라는 뜻인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이전의 투자라는 거 아까 베트남의 사료를 문제를 좀 개선함으로써 2배의 토지에 20배의 메기를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게 실내로 있으니까 그런 혁신을 이룸으로 해서 뭐 생산량을 늘린다는 뜻인데 제 농장의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그 쪽에 중점을 둬서 물고기를 키워서 정산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아니면 더 건강한 물고기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해서 생산량의 증대에서 오는 소득의 증대도 당연히 올 수 있지만 똑같은 생산량이더라도 부가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이제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급화 전략.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농장 너머의 집중이라는 말이 또 이것도 뭐 첫 번째하고 연관은 되는데 단순히 이 농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사실 환경 문제나 뭐 탄소세 그다음에 뭐 탄소 발자국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양식하는 자체에서 이 양식하는 데서 내가 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쓰던 곳에서 적게 쓰는 곳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나에게 혹시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장 너머에 집중하라는 뜻은 내가 물고기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환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예를 보더라도 이제 농업이 농업만이 아닌 세상이 왔으니까 그래서 농업을 바라볼 때 이제 21세기의 최첨단 과학과 함께 가는 분야라고 보면은 이제 명쾌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번, 2번만 이야기를 해도 전제가 양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거든. 저는 잉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한 거 외에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하겠다. 지금 이제 이 뒷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사실 오늘 저 주말에는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어장에는 아무도 출근을 안 하거든요. 저기 단순해 보이는 뭐 그거지만 한 화면에 저 실외 수조가 한 화면에 지금 현재 물고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피드라는 부분에 타이머 이제 저 타이머가 집에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CCTV 다 연결돼 있어서 CCTV도 연결돼 있고 다 원격으로 이제 네네 그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이런 거는 최신 정보 기술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는 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 양식에 관한 이게 나에게 딱 맞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을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나는 전통적으로 하는 농업에도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이제 농업이 뭐 IT라든지 인공지능, 디지털과 연결된다고 해서 그쪽에 자신 있다고 해서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뭐 농업에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IT나 이제 친환경,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함께 가면은 이제 뭐 플랫폼 사업처럼 확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요즘 신기술에는 조금 우리 다들 조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농업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매력적인 사업이 아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농어촌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사실 도시화가 이미 뭐 70~80% 이상 진행된 때 나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어딘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사실 않아요. 같은 환경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남에게 이렇게 권하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유창엽 대표가 꿈꾸는 것처럼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면 가족 단위로도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참여하고 익숙해지고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친환경 또 인공지능까지 활용한 그런 이제 그 농어업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활용한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데서도 이제 순환 여가 방식에 물을 적게 쓰는 뭐 이런 걸 하면 정산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고를 그냥 정산하니까 나의 소득이 늘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 물고기를 키움으로 해서 양식 물고기지만 저는 또 자연 환경의 생활 습성이 어떤가에 대한 데이터도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지 양식도 오랫동안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공 환경이지만 가장 자연 환경에 가까운 그게 이제 제가 더 건강한 물고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인데 내가 이 농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나는 더 건강한 물고기를 생산하고 싶다 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이 최신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지금 와서 내가 그 옛날처럼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풀어서 건강하게 뭐 뻘물에서 옛날 60~70년대처럼 공해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키워볼게. 그건 이미 산업화된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양의 첨단 기술을 이용을 정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그 인센티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오늘 유창엽 대표의 그 친환경 디지털 양식장에 와서 뭐 식량 안보 문제가 이제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식량 안보 관련해서 얘기도 나눴지만 무엇보다 이제 농업이 단순히 이제 먹는 문제 또 식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 최첨단 사업 친환경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오늘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창엽 대표는 우리 이제 파봇의 친구기도 하는데 뭐 친환경 양식업이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우리 파봇에 함께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도 단순히 뭐 IT나 인공지능에서만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최첨단 CEO가 나오는 게 아니라 농업에서 앞으로 최첨단을 달리는 CEO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영감도 받고 또 우리 저 후대 세대들에게 격려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봇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